진태풍 소령님, 당신의 사전엔 후회가 없다고 했나요? 그럼 이제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뼛속까지 시린 그 감각을요.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비바람이 흑백을 뒤집는 사람의 마음만큼 무섭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변화무쌍한 삶의 흐름 속에서 어떤 묵묵한 희생은 경멸로 돌아오고 어떤 진심은 명예와 돈의 발굽 아래 무참히 짓밟히기도 합니다. 남편의 후광을 위해 기꺼이 뒤로 물러나 헌신한 시골 출신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녀는 한때 쓸모없는 여자, 군인 명가의 대를 끊을 여자라며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종적인 모습 뒤에 운명의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비밀을 쥔 천재의 두뇌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배신이 마지막 한계에 다다랐을 때 냉정한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천지를 뒤흔들 황골탈퇴 계획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파렴치한 남편은 내연녀를 이끌고 부귀영화를 찾아 나섰다가 권력의 심장부에서 숨막히는 재회를 하게 됩니다. 진료 기록이 뒤바뀐 추악한 진실과 대가 끊길 뻔한 비밀이 벗겨졌을 때 과연 배신자는 후회할 틈이라도 있을까요?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최고 권위자로 다시 태어난 여자 이마유는 악독한 자들에게 뼛속까지 대가를 치르게 할 어떤 치명타를 날릴까요? 오늘 이 쓰라린 이면의 이야기와 긍지 높은 역전극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숨 막히는 전개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안온한 행복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도자기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늦은 오후에 숨막히는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오후 내내 정성껏 달인 삼계 보약이 담긴 뚝배기, 부엌에서 불을 지키느라 머리카락 끝까지 연기가 밴 제 노력은 이제 엉망진창이 된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검고 걸쭉한 탕약이 역한 한약재 냄새와 토종닭 기름 냄새를 풍기며 제 슬리퍼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허리에 양손을 짚은 채 비싼 실크 블라우스 아래로 가슴을 거칠게 들썩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입가의 주름은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그녀는 찻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낚아채 둥글게 말아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제 광대뼈를 스쳐 따끔한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약은 무슨 놈의 약? 이딴 약 찌꺼기로 내 아들을 언제까지 속일 셈이냐. 닭을 키워도 알은 낳겠다. 넌 3년 동안 이 집 돈만 축내면서 온갖 용하다는 한의원은 다 찾아다녔지. 그래서 결과가 뭔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 이게 여자 몸뚱어리냐. 저는 피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검사 결과지들을 주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시내의 한 유명 여성병원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인쇄된 결론이 눈에 밝혔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식 기능 저하, 자궁 내막이 얇아 자연 임신 가능성 희박함. 검사자 이름은 분명히 제 이름 이마윤 28세였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서류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 이미 짜인 각본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문 제작된 결과지였죠. 제가 말이 없자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삿대질하며 이 사이로 소리쳤습니다. 이진씨 집안은 3대째 나라를 지킨 군인 명가다. 우리 태풍이는 30 초반에 벌써 소령을 달고 앞길이 창창한데 너 같은 쓸모없는 돌덩이를 만나 앞길이 막혔어. 내 아들 대를 끊고 이 집안을 온 동네 웃음거리로 만들 작정이냐? 애도 못 낳는 여자는 남편 얼굴에 똥칠만 할 뿐이야. 저는 구겨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습니다. 소박한 제 옷에는 검은 탕약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 정신을 갉아먹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피해자의 분노가 아닌 마치 높은 곳에서 광대극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높낮이 없이 덤덤했습니다. 다 하셨으면 이거 치우게 비켜주세요. 거실이 더러우면 좀 이따 태풍씨가 싫어할 거예요. 며느리의 무덤덤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제가 평소처럼 울며 불며 용서를 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마유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 평온함이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녀가 다시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익숙한 군용 지프의 엔진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거실에서 타오르려던 불길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둔탁한 철문 소리는 집주인의 귀가를 알렸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진태풍 씨가 들어섰습니다. 각 잡힌 소련 군복 어깨에는 훈련장의 먼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네모반 듯한 얼굴은 강직해 보였지만 냉정했고 눈가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거뭇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한 것은 그의 등장이 아니라 그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있는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유나비. 그녀는 얇은 크림색 시폰 원피스를 입고 웨이브진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채였습니다. 정성껏 한 화장 너머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은 승리감으로 반짝였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명품 핸드백을, 다른 한 손은 아직 평평한 아랫배 위에 살포시 얹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유나비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옆으로 밀치고 달려가 애지중지하는 표정으로 유나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나비야, 조심해서 걷지 않고 뱃속에 애까지 있는 애를 태풍이 녀석이 험한 군용차에 태우다니. 내 귀한 손주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유나비는 진태풍 씨의 어깨에 몸을 기대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태풍 오빠가 엄청 조심해서 운전했어요. 과속방지턱 나올 때마다 속도 줄여주고요. 그냥 입덧 때문에 집안에 한약 냄새가 나니까 속이 좀 울렁거려서요. 그녀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제가 서 있는 바닥의 난장판을 곁눈질했습니다. 진태풍 씨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나비를 거실 중앙의 자개 소파에 앉히고 정모를 벗어 테이블 위에 놓은 뒤에야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에는 부부의 정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직 혐오와 단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마윤 씨, 앉아요. 할 얘기가 있으니. 훈련장에서 부대원에게 명령하듯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맞은편의 1인용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짜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그의 앞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다는 얘기가 혹시 이거랑 관련된 건가요? 진태풍 씨는 서류를 힐끗 보더니 망설임 없이 서류 가방에서 다른 종이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그의 이름이 서명된 이혼 서류였습니다. 나비씨, 임신 8주랍니다. 우리 진씨 집안의 핏줄이에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무게는 평범한 여자의 숨통을 조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명예와 품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내 아이를 사생아로 태어나게 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도장 찍어요. 옆에 앉아있던 유나비가 즉시 훌쩍이며 티슈로 눈물 한 방울 없는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하윤 언니, 저도 언니한테 죄송해요.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태풍 오빠는 외아들이라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커요. 저도 다 오빠의 미래를 위해서 곁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시 돋친 듯 날카로웠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한테 뭘 그렇게 설명하고 있니? 태풍아, 네가 아주 잘했다. 너처럼 능력 있는 남자 옆에 저렇게 쓸모없는 여자는 어울리지 않아. 이 집며느리가 될 자격도 없고 빨리 도장 찍고 집안에서 애군 좀 털어내자. 저는 이혼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나비를 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아직 전혀 부르지 않은 그녀의 배에 머물렀습니다. 마음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임신 8주라고? 제 전문 지식으로 보면 안색,
걸음걸이, 허리를 짚는 자세만 봐도 그 태아가 8주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유나비는 최소 14주, 즉 3개월 반 이상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2달 전 진태풍 씨가 만취해 유나비의 덫에 걸렸던 그 하룻밤은 완벽한 뒤집어 씌우기용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유나비의 뱃속 아이는 그녀가 진태풍이라는 소령 부인 자리를 노리기 전 클럽에서 만난 어떤 남자와의 문란한 하룻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매수해 태아 주수를 14주에서 8주로 조작하여 진태풍 씨와의 시간대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어이없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제 시선은 진태풍 씨에게 향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거만하게 앉아 자신의 남성성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저 남자.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꼭두각시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 중 그는 파편 충격으로 하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그는 하급 부대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유나비가 그의 정밀 진료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진태풍 씨는 고환 조직 괴사로 인한 완전한 2차성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정자수는 매일 급격히 감소하여 몇 달 후면 자연적인 생식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운명이었습니다. 유나비는 그가 불임 사실을 알면 자신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임신을 핑계로 결혼을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당직 근무자와 결탁하여 핵심 진료 기록을 빼돌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벼운 타박상이라는 결과지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성적 자존심이 강하고 매사에 자신만만했던 그는 자신이 정상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모든 책임을 헌신적인 아내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단 영상과 핵심 검사 결과를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임하윤이라는 것을. 저는 제 남편이 곧 열매 맺지 못하는 말은 나무가 될 것임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뭘 봐? 이 집에 미련이라도 남았나? 제가 뚫어지게 쳐다보자 진태풍 씨가 제 생각의 흐름을 끊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시골에 있는 낡은 집 한 채랑 적금 통장은 당신 앞으로 남겨뒀어. 지난 3년간의 정리를 그걸로 끝내자는 뜻이니 더 이상 서로 피곤하게 만들지 맙시다. 저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를 보지도 테이블 위에 가짜 검사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인내, 남편의 명예 뒤에 가려져 살아야 했던 굴욕의 시간은 이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찻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가늘고 긴 손가락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망설임 없이 또렷하게 서명한 뒤 그 종이를 진태풍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도장 찍었어요. 제 짐은 오후에 다 싸뒀고요. 시골 집이랑 적금은 새 부인이랑 당신의 8주 된 아이를 위해 잘 쓰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유나비는 서류 위에 서명을 보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억누르려는 듯 진태풍 씨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빨리 꺼져서 집안 좀 깨끗해졌으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 집에 올 때 가져왔던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거실 문을 나설 때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진태풍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진태풍 씨, 오늘 한 결정 나중에 후회하지 않길 바라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 눈빛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의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사전에 후회라는 단어는 없어. 특히 당신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바닥에 식어버린 탕약 웅덩이를 지나 태연하게 철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도시의 밤은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제 마음은 이토록 가볍고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가 멀어지다 밤의 경적 소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진씨 집안의 2층 집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야간 택시를 잡아 세우고 도시 서쪽 외곽에 위치한 군사시설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머리를 창문에 기댄 채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았습니다. 손을 얇은 오달에 아직 평평한 아랫배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시어머니부터 진태풍 씨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으로 산 그 얇은 검사지 한 장을 믿고 제 인생에 불임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저를 빚더미처럼 서둘러 내쫓았지만 정작 이 게임에서 유일한 무기를 빼앗긴 것은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택시는 국방부 직속 핵심 이학연구소에 붉고 흰 줄문에 차단기가 있는 위병소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총을 메고 야간 경계를 서던 의무병은 제가 붉은 테두리에 특수신분증을 제시하자 즉시 꼿꼿하게 서서 칼 같은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곧장 중앙실험동으로 향했습니다. 소독용 알코올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산업용 공기 정화 시스템의 규칙적인 웅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평상복 외투를 벗고 익숙한 흰 가운을 걸쳤습니다. 이 순간 저는 비로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약을 다리느라 부엌 연기에 찌든 고분고분한 아내가 아닌 해외에서 교육받은 핵심 생명의학 박사이자 군 의료계가 극비리에 관리하는 전략적 인재였습니다. 저는 방화 철제 보안 캐비닛으로 다가가 삼중 암호를 입력하고 국군 군수사령부의 붉은 대외비 직인이 찍힌 서류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1년 전 진태풍 씨의 원본 진료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연구원의 특권을 이용해 군지휘부 기록 보관소에서 추출한 것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다 작년 훈련 중 파편이 하복부에 밝히는 사고 이후 정자 생성세포 밀도 감소 추이 그래프와 광범위한 고환 조직 괴사 영상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기록에는 붉은색 특수 잉크로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상, 자연적 소멸 속도에 따라 6-12개월 후 완전한 2차성 불임 예상. 저는 조용히 서류처를 덮었습니다. 한 달 전에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진태풍 씨는 상사와의 접대 술자리 후 만취 상태로 연구소에 있는 제 사무실로 비틀거리며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내와 떨어져 지낸 남자의 본능으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거칠었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짜증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울 정도로 냉정한 정신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제가 이 기밀 서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자 이 배신자의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몇 안 되는 정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변한 남자는 필요 없었지만 제 인생을 완성할 아이들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합법적인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날 자격이 있었습니다. 진태풍 씨가 사무실 소파에서 죽은 듯이 잠든 직후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생명의학 실험실장으로서 저는 그의 몸에 남아있던 샘플을 정확하게 채취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저는 홀로 현미경 불빛 아래 서서 원심 분리 멸균 과정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연구한 줄기세포 생물학적 활성화 요법을 이용해 마지막으로 남은 건강한 정자들을 선별하고 배양했습니다. 제 몸을 대상으로 한 시험관 아기 IVF 시술은 그날 밤 철저한 비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주 후 내부 초음파 검사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2개의 배아가 모두 착상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진씨 집안의 유일하고 마지막 직계 혈통이 그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나가라고 윽박지른 바로 그날 제 뱃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캐비닛에 넣고 굳게 잠갔습니다. 연구실 창가에 서서 부대의 어두컴컴한 연병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태풍은 유나비를 집에 데려와 자신이 게임의 주인이라고 거만하게 생각했겠죠. 유나비가 실제로는 클럽에서 만난 낯선 남자의 아이를 14주, 즉 3개월 반 넘게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유나비는 진태풍이 불임이고 곧 생식 기능을 잃을 것을 알았기에 서둘러 덫을 놓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녀는 하급 부대 의무병과 짜고 그의 부상 기록을 숨기는 동시에 돈으로 병원을 매수해 태아 주수를 14주에서 8주로 조작하여 진태풍이 만취했던 하룻밤과 시간을 맞췄습니다. 대를 잇고 싶어 안달이 난 오만한 소령, 허황된 태몽에 집착하는 악독한 시어머니, 그리고 교활한 내연녀, 그 세 사람은 스스로 추악한 광대극을 연출했고 저는 한 걸음 물러나 그들이 가장 극적인 순간까지 연기하도록 무대를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3개월, 진씨 집안의 서울 시내주택은 허황된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유나비는 공식적으로 그 집의 새 안주인이 되어 시어머니로부터 황후 대접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값비싼 제비집 요리와 잉어죽 냄새가 부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3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제가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나비는 공포의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남의 아이는 끔찍할 정도로 빠르게 자라 임신 4개월 차에 발육 속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미 22주차에 접어든 태아의 본질을 얇은 옷가지 아래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유나비의 배는 단단하고 둥글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만삭의 임산부처럼 뒤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비야, 요즘 네 배가 왜 이렇게 빨리 불러오니? 거실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던 새 며느리를 보며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제 5개월 접어드는데 꼭 6, 7개월은 된 것 같구나. 조심해서 다녀야 한다. 배가 일찍 부르는 건 쌍둥이거나 애가 아주 우량하라는 뜻이란다. 유나비는 섬뜩 놀라 하마터면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바닥을 쓸 정도로 펑퍼짐한 인부복을 앞으로 당기며 잿빛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어머님께서 요즘 제비집이랑 보약을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제가 살이 쪄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다니던 병원 원장님이 아기가 흡수를 잘해서 허벅지 뼈 길이가 평균보다 훨씬 길어서 배가 나와 보이는 거래요. 그래, 잘 크면 좋지. 그런데 이번 주말에 태풍이가 하루 휴가 받는다니까 게더러 국군 수도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해서 정밀 초음파 한번 받아보렴. 동네 작은 병원은 믿음이 안 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후회해도 늦어. 시어머니의 말은 유나비의 머리 위에 매달린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비싼 염색 머리 아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배를 쓰다듬으며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에이, 어머님, 국군병원은 사람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새벽부터 줄 서야 하잖아요. 힘들어요. 제가 지금 예민한 시기라 거기 가서 소독약 냄새랑 사람들 냄새 맡으면 바로 토할 거예요. 제가 다니는 VIP 국제병원 원장님께 예약해뒀어요. 거긴 기계도 최신형이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련한 의료진과 태아의 주수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초음파 장비가 있는 대형 군 병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주머니 속의 송곳은 튀어나올 것이라는 것을, 진태풍이 자신이 남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소령의 명예와 군대의 강철 같은 규율이 자신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비는 자루처럼 펑퍼짐한 옷만 입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걸으며 자신이 빼앗은 보금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진태풍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네모반 듯한 얼굴에는 피로와 까칠함이 역력했습니다. 이혼 후 남은 공동재산과 그의 소령 월급은 유나비가 소령 사모님 행세를 하며 명품 옷과 가방을 사들이는데 거의 다 탕진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대 내 공석인 중령 자리를 위해 상사들에게 뇌물과 선물을 바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비가 애교를 부리며 보양식 살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제가 책임자로 있던 자가면역,
혈청세포 재생 연구 과제가 수개월간의 비공개 임상 시험 끝에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특수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조직 손상 회복률 100%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군 의료계의 판도를 바꿀 전략적인 돌파구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침 국방부 대강당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특별명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결혼 전 박사 학위와 군 계급을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던 임하윤. 특출난 공로를 인정받아 대령으로 특별 진급함과 동시에 국군 수도병원 부설 국방의학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국군 수도병원 첨단기술동에 마련되었으며 병원 전문 부원장직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임명장을 받기 위해 단상에 오른 저는 각 잡힌 하계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 위 견장에는 대령 계급을 상징하는 무궁화 새송이가 샹들리에 불빛 아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때 제 뱃속의 쌍둥이는 5개월 차에 접어들어 군복 위로도 제법 봉긋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엄마의 부드러움과 고위급 여군 장교의 단호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가 어우러져 강당에 참석한 모든 장성급 동료들조차 경의를 표하게 만드는 무형의 압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눈부시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저를 낡은 시골뜨기로 여겼던 자들과 마주할 빛의 날을 준비하며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는 법. 유나비에게 하루하루는 시한폭탄의 초침소리와 같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거의 모든 신체 기능이 완성되어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된 34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매달 진태풍에게 보여주는 위조된 산모수첩에는 고작 26주, 즉 6개월 반을 갓 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의 2달에 가까운 시간 차이는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삼켜버릴 수 있는 거대한 구덩이였습니다. 유나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미숙가처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하는 대신 3kg이 넘는 몸무게에 머리숱도 풍성하고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나는 순간 진씨 집안의 귀한 혈통이라는 가면은 즉시 벗겨질 것이라는 것을 최근 들어 가진통의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자궁이 수축할 때마다 유나비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시달렸고 식은땀이 비싼 염색, 머리를 관자놀이에 달라붙게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에게는 명분 있는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국가공인 대형 병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출생증명서 한 장. 그 위에는 산모 양수 부족으로 28주 차에 긴급 제왕절개라는 문구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감히 의심하지 못할 무게감을 지닌 유일한 곳은 바로 국군 수도병원이었습니다. 유나비는 두툼한 현금 뭉치를 명품 핸드백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 돈과 군인 아내의 가련한 얼굴을 무기로 그곳에 탐욕스러운 산부인과 의사를 매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태풍 오빠, 오늘 부대에 휴가 내거나 수도병원에 좀 데려다줘요. 유나비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한 손으로 배를 받치고 얼굴을 찌푸리며 신음했습니다. 요즘 배가 자꾸 딱딱하게 뭉치고 아파요. 동네 병원에서는 제 자궁이 약해서 조산 위험이 있다고 겁을 줘요. 너무 무서워요.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진태풍은 거울 앞에서 군복 벨트를 조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네모 반듯한 미간이 좁혀지며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니던 국제병원 원장이 용하다면서 잘 있다가 갑자기 수도병원은 왜 가? 거긴 절차도 복잡하고 사람 많아서 피곤하기만 한데. 부엌에서 제비집을 들고 나오던 시어머니가 아들의 투덜거림을 듣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이 녀석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 아내가 저렇게 아파하는데 그것도 이 집안의 유일한 핏줄, 귀한 장손을 품고 있는데 장난 같니? 임산부 복통은 큰일이야. 함부로 넘길 게 아니라고. 네, 어깨에 달린 그 빛나는 소련 계급장은 폼으로 달고 다니냐? 거기 가면 군인가족 우선 정책으로 바로 과장님 VIP 진료실로 안내해 줄 텐데 누가 너더러 일반인들하고 줄 서라고 한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와 지난 3년간 미치도록 갈망했던 아들을 생각하자 진태풍은 한숨을 쉬며 찻상 위에 정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요. 가요. 그럼 빨리 올라가서 옷 갈아입어요. 늦으면 진료 시간 놓쳐서 헛걸음하니까. 진태풍의 군용 지프가 도심을 가로질러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국군 수도병원 첨단기술동에서는 엄숙한 분위기가 대강당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방의학연구소 소장 임명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행사는 군대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되었지만 군사령부와 군수사령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군인의 상징인 올리브색 하계 정복을 입은 제 어깨 위 견장에는 대령 계급을 상징하는 무궁화 세 송이가 금속 재질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씨 집안의 수모를 겪고 나온 지 3개월 만에 저는 제 인생의 정점으로 완벽하게 복귀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특별 진급 명령은 수많은 장병의 목숨을 구한 혈청 개발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춰야 했던 한 천재 의학자에게 돌려주는 정의였습니다. 제 뱃속의 쌍둥이는 5개월 차에 접어들어 쌍둥이인 만큼 배가 제법 빠르게 불러왔습니다. 각 잡힌 군복과 그 위에 걸친 흰 가운 너머로도 봉긋한 D라인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엄마의 부드러움은 고위급 여군 장교의 위험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착한 표정과 깊고 날카로운 눈빛, 단호한 몸짓은 상대방을 압도하는 무형의 아우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장 계급의 병원장님이 단상에 올라 제게 붉은 테두리의 임명장과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군 당위원회와 병원 지휘부는 이마윤 대령을 국방의학연구소 소장 겸 국군 수도병원 전문부원장으로 임명한다. 임 소장은 임상 연구를 지휘하고 최전선 응급 환자를 돌봐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더불어 미래의 새싹들을 품고 있다. 우리는 임 소장이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완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는 칼 같은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보고! 총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안고 병원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과 함께 강당을 나와 첨단기술동 복도를 따라 부원장실로 향했습니다. 한 손을 쌍둥이를 품은 배에 얹고 저와 함께 뛰고 있는 두 작은 심장을 느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 복도 끝에서 거대한 연극 한 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병원 보안 전산망에는 아침 일찍부터 환자 유나비, 보호자 소령 진태풍의 VIP 진료 예약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거짓말을 모두 짊어진 채 마지막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태풍의 차가 수도병원 VIP 병동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병원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접수창구 앞은 번호표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잡힌 소령 군복을 입은 진태풍은 넓은 어깨와 근엄한 얼굴로 주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오만함에 익숙해진 그는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펑퍼짐한 인부복을 입은 유나비를 부축한 채 VIP 접수 창구로 직행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진태풍은 산모수첩을 창구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훈련장에서 부하들을 호령하던 익숙한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X부대 소령 진태풍입니다. 아내가 조산기가 있어 복통이 심합니다. 군인 가족 우선 정책으로 지금 당장 과장님 VIP 진료실로 연결해 주십시오. 접수 창구에 젊은 간호장교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군복 옷깃에 달린 소령 계급장을 힐끗 본 뒤 유나비가 가슴에 품고 있는 낡은 산모수첩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태풍이 기대했던 황송함이나 두려움 대신 이런 갑질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차가운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고, 소령님. 간호장교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정중하지만 조금의 주눅듦도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재 과장님, VIP 진료실과 정밀 초음파실은 모두 지난주에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지금 대기 중인 분들도 모두 고위급 장성 사모님들이시거나 전방에서 긴급 후송된 중환자들입니다. 죄송하지만 번호표를 뽑고 저쪽 의자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실이 비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기라는 말을 들은 유나비는 온몸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계속된 가진통과 34주 된 태아가 탈로 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불룩 나온 배 앞에서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봐요. 간호사 양반. 일 처리 그따위로 할 거예요? 눈 없어? 우리 남편은 나라 지키는 소령이고 군인 특별 우대 정책 대상자라고요. 그것도 뱃속에 귀한 진씨 집안 장손이 위험한 응급 상황인데 내 뱃속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당신 같은 말단 간호사가 책임질 수 있어? 진짜 답답하고 관료주의에 찌들어서는. 유나비의 날카로운 고함에 대기석에 앉아있던 몇몇 장군 부인들이 일제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은 군인 아내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례하고 교양 없이 구는 것을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진태풍은 그녀를 말리기는커녕 가슴에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로 그녀의 아나무인 태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부대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데 익숙했던 그에게 일반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산부인과 과장님께 직접 연락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진태풍은 접수 창구의 유리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제가 성에 표시할 봉투랑 진료비는 두둑하게 준비해 왔으니 손해볼 일 없을 겁니다. 빨리 처리해요. 당신들 근무 태만으로 내가 부원장실까지 찾아가게 만들지 말고. 유나비가 진짜 진통이 허리부터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핸드백 속 현금 다발을 꽉 쥐고 의사에게 뇌물을 건넬 준비를 하던 그때 첨단 기술동 복도 끝에서부터 또각 단호하고 규칙적인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문진료센터의 자동 유리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선두에는 병원장인 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했지만 풍파를 겪은 장성답게 몸가짐은 매우 날렵하고 기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의 중심에서 대화를 이끌며 VIP 병동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사람은 바로 그의 옆에 선 여군 장교였습니다. 그녀는 꼿꼿하고 우아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각 잡힌 하계 정복 위로 대령 계급을 상징하는 무궁화 새송이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 위에 걸친 새하얀 의사가운은 5개월 차에 접어든 쌍둥이를 품은 배를 자랑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정모 아래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최고 전문가의 지성과 평온함,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임하윤, 진태풍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듯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정모를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뇌는 강한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마비되었고 얼굴 근육은 통제 불능으로 떨렸습니다. 임하윤? 왜 임하윤이? 부엌 연기에 찌든 시골뜨기 여자. 3주 전 자신이 이혼 서류를 던지며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여자 라고 모욕했던 그 여자. 왜 그녀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왜 그녀의 어깨에 저 대령 계급장이 있는 거지? 자신이 평생 돈을 쏟아붓고 15년, 20년을 더 복무해도 닿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계급을. 유나비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임하윤의 뚜렷하게 부른 배와 그녀의 어깨 위 무궁화 새송이를 번갈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34주 된 태아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질투심에 이성을 잃은 그녀는 진태풍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태풍 오빠, 저기 좀 봐. 저거 하윤 언니 아니야?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저 군복은 어디서 훔쳐 입은 거야? 감히 군 병원에서 고급 장교 사칭을 해? 오빠는 소령이잖아. 당장 헌병 불러서 저 여자 체포하라고 해. 유나비의 통제 불능 고함 소리가 병원의 정숙함을 깨뜨렸습니다. 걸음을 멈춘 병원장님의 근엄한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는 진태풍을 훑어본 뒤 유나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노쇠종처럼 울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혼란을 제압했습니다. 진태풍 소령, 거기 꼼짝 말고 서 있도록. 진태풍은 군인의 반사신경으로 즉시 차려 자세를 취하고 거수경례를 했지만 군복 바지 아래의 두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청장님! 누가 자네와 자네 가족에게 VIP 병동에서 소란을 피우도록 허락했나? 누가 감히 우리 병원의 전문 부원장이자 국방의학연구소 소장이신 이마윤 대령을 모욕하고 무고하도록 했는가? 병원장님은 으르렁거렸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진태풍의 소령이라는 자존심에 불꽃 따귀를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는 이마윤 대령의 자가면역 혈청 연구가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진급이 결정된 사실도 모르나? 국방부 장관님조차 그분의 천재적인 두뇌의 경의를 표하는 판국에 일개 대대급 소령 따위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돈으로 특혜를 사려 하고 상관을 모욕하는가? 진태풍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마윤의 쌍둥이를 품은 배와 호수처럼 잔잔한 그녀의 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가혹한 진실은 그의 이기적인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순식간에 발가벗겨진 광대극이 되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윤아비는 대령과 부원장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핸드백 속의 현금 뭉치가 바닥에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목에 건 올가미가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여자의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VIP 병동을 감싼 침묵은 무겁기 짝이 없었습니다. 진태풍은 여전히 거수경례 자세로 서 있었지만 온몸은 굳어 있었고 군복 등판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 선 윤아비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펑퍼짐한 인부복 자락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태풍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님께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몸을 돌려 특수 환자 전용 정밀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제 흰가운 자락이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걸이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5개월 된 쌍둥이를 품은 배가 하계 정복 위로 자랑스럽게 솟아 있었습니다. 간호장교, 저는 접수 창구 앞에 멈춰서서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아비 환자 1번 진료실로 안내하세요. 제가 직접 초음파 검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원장님. 젊은 간호장교는 즉시 차트를 넘겼습니다. 아까 진태풍 앞에서 보였던 망설임은 온데간데 없이 동작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아비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진료 안 받을래요. 태풍 오빠, 나 여기서 진료 안 받을래. 원래 가던 병원으로 갈래. 빨리 데려다 줘요. 저는 진료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윤아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입가에는 차갑고 깊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윤아비 씨, 아까는 우리 간호장교에게 일처리가 느리고 관료주의적이라며 진씨 집안의 핏줄이 위험해서 조산할 것 같다고 소리치지 않았나요? 지금은 국방의학연구소 소장이자 이 병원 전문 부원장이 직접, 그것도 여러 장성 사모님들과 병원장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료해주겠다는데 왜 거절하시죠? 혹시 그 뱃속의 국군 수도병원 최신 장비로는 절대 비춰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요? 제 말에는 꾸밈이 없었지만 그 솔직함이 윤아비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장성 부인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오만함이 진태풍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최고 상관인 병원장님 앞에서 더 이상 망신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윤아비의 팔꿈치를 잡아채 진료실 쪽으로 거칠게 밀었습니다. 들어가서 뭐가 문제인지 검사나 받아. 왜 이렇게 소란이야? 1번 진료실은 넓고 막 수입된 최신 사디 초음파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걸어가 전문 이용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단기기 앞에 앉은 제 모습은 3주 전 부엌에서 탕약을 다리던 여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고 전문가의 냉철함과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2명의 간호장교를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환자 단단히 고정하고 복부 초음파 준비, 태아 생체지수 분석 시스템 스피커 켜세요. 유나비는 2 간호장교에게 양어깨를 붙들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가운 젤이 묻은 탐촉자가 그녀의 배에 닿자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 즉시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발육한 태아의 모습, 두개골 구조, 허벅지 뼈 길이, 주요 혈관과 태반까지 분석기계의 규칙적인 삑삑 소리와 함께 스캔된 수치가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본 뒤 방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진태풍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메마르고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진태풍 소령, 이리 가까이 와서 똑똑히 보시죠.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고 충실한 남편이자 아버지군요.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새 부인은 태아가 26주, 즉 6개월 반이라고 했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머리 직경, 허벅지 뼈 길이, 양 수량 모두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태아는 34주, 거의 8개월 반입니다. 자궁은 이미 생리적으로 열리기 시작했고 곧 출산이 임박했다는 뜻이지. 조산기는 무슨, 우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지 정확히 3개월 됐고 당신이 이 여자와 결혼한 지는 2개월 반밖에 안 됐죠. 진소령, 축하합니다. 당신 2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시간보다 더 오래된 남의 아이를 성공적으로 떠맡으셨군요. 뭐라고? 진태풍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모니터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핏발 선 눈으로 깜빡이는 34주라는 숫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해지고 가슴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통제 불능 상태로 소리 질렀습니다. 이마윤, 너 피를 토하며 남을 모함하는구나. 내가 너랑 이혼한 게 분해서 기계 수치를 조작해 복수하는 거지? 나비는 나랑 법적으로 정리되기 전부터 내 아이를 임신했어. 내가 분명히 동네 병원에서 8주라는 결과지를 봤단 말이다. 저는 전 남편의 관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초음파 기계를 끄고 책상 서랍을 열어 파란색 비닐 커버가 씌워진 원본 서류처를 꺼냈습니다. 상단에는 국군 군수사령부의 붉은 대외비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처를 진료대 위로 던졌습니다. 내 진료실에서 소리 좀 그만 지르시죠. 진태풍 소령. 군인의 기백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까지 어리석습니까?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그의 자존심에 깊이 밝혔습니다. 2 눈 똑똑히 뜨고 보세요. 이건 1년 전 당신의 실탄 사격훈련 사고 당시 하급 부대병원에서 군수사령부 기밀보관소로 직송된 원본 진료 기록입니다. 당신은 그때 고안 조직 괴사로 인한 완전한 2차성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유나비는 이 기록을 보고 당신이 곧 열매 맺지 못하는 말은 나무가 될 거라는 걸 알았죠. 당신이 이 사실을 알면 클럽에서 만난 어떤 잡놈의 아이를 떠맡아주지 않을까봐 의무병과 짜고 정밀 기록을 폐기하고 당신에게는 가벼운 타박상이라는 결과지만 보여준 겁니다. 당신이 대체 뭘로 지난 몇 달간 저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겁니까? 방안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태풍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료대 위에 움츠리고 누워있는 유나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유나비의 침묵과 절망적인 표정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나비 씨, 사실이야? 진태풍의 목소리는 떨렸고 깊고 위험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비는 부들부들 떨며 침대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의 다리를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태풍 오빠,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뱃속 아이, 오빠 아이 아니에요. 그날 클럽에서 너무 취해서 다른 사람이랑
하지만 전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오빠랑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진실은 가장 추악하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동료 간호장교들과 문 앞에 서 있는 병원장님 앞에서 발가벗겨졌습니다. 진태풍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명예, 남성적 자존심, 그리고 군인 가문의 영광이 이제 한 문란한 여자의 발에 짓밟여 진창에 처박혔습니다. 치욕과 분노의 이성을 잃은 그는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유나비의 목을 졸라 바닥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이 천한 것, 감히 날 속여? 감히 내 얼굴과 우리 집안에 똥칠을 해? 유나비의 비명은 목구멍에서 막혀 컥컥 하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두 손은 진태풍의 강철 같은 손을 미친 듯이 핥히었습니다. 두 간호장교가 말리려 했지만 미쳐버린 장교의 살기 어린 기세에 주춤했습니다. 진태풍 소령, 손 떼지 못해 감히 국군 수도병원 진료실에서 살인이라도 저지를 셈인가. 병원장님의 천둥 같은 호령이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동시에 복도에서 대기하던 헌병 2명이 뛰어들어와 그의 어깨를 제압하고 손에 힘을 풀게 했습니다. 유나비는 찢어진 자루처럼 바닥에 쓰러져 캑캑거리며 기침을 해댔습니다. 두 손으로 공포에 질려 딱딱하게 굳은 34주 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헌병에게 제압당한 진태풍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전히 유나비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치욕의 폭풍이 그의 정신을 불태우는 와중 그의 시선은 갑자기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마윤,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자의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초음파 기기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복수의 희열도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환자를 보는 의사처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잔인할 정도의 평온함이 그 배신자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짓밟는 독약이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최후의 발악을 하듯 이기적이고 질투심에 가득 찬 미친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진태풍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5개월 된 쌍둥이 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뒤틀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마윤, 네가 그랬지. 내가 1년 전부터 불임이라고. 내가 여자를 임신시킬 능력이 없다고. 그럼 넌 뭔데? 네 그 쌍둥이 배는 어떤 놈 새끼냐. 너랑 나 이혼한 지 3주밖에 안 됐어. 알고 보니 진짜 바람 피운 건 너였구나. 날 엿먹이려고 다른 놈이랑 잔 거지. 그렇지? 문 밖에 서 있던 장성 부인들은 그의 저속한 막말에 일제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자 품위 있는 전 부인을 근거 없는 말로 물어뜯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열했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한 손으로 쌍둥이를 품은 배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군복 아래로 뚜렷하게 솟아오른 몸이었지만 제 몸짓 하나하나에는 대령의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나와 그와 세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그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진태풍 씨, 3년간 부부로 살면서 당신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명예욕과 오만함이 당신 눈을 멀게 해서 이 이마윤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건가요? 내가 어느 대학 생명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지도?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정리되기 한 달 전 마지막 밤 당신이 만취해서 연구소에 있는 내 사무실로 비틀거리며 왔던 날 기억하나요? 그날 밤 나는 막 군수사령부에서 보낸 당신의 원본 진료 기록을 받았어요. 내 남편이 고환조직괴사로 완전한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몸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정자들이 매시간 죽어가고 있고 몇 주 후면 영원히 아버지가 될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두 작은 생명을 생각하자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다가 진태풍을 볼 때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처럼 배신하고 정없는 남자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겐 아이들이 필요했고 그 아이들은
명분 있게 태어날 권리가 있었어요. 그날 밤 당신이 잠든 직후 나는 비밀리에 당신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연구실에서 원심분리, 세척 과정을 거쳐 마지막 남은 정자들을 줄기세포 요법으로 활성화시킨 뒤 내 몸에 직접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내 뱃속에 이 두 아이, 이 쌍둥이가 바로 당신 인생의 유일하고 합법적이며 마지막 핏줄입니다. 진태풍 씨, 뭐라고? 진태풍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고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천둥이 치는 듯 했습니다. 유일한 핏줄, 마지막 혈육. 저는 그가 정신을 차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책상으로 돌아가 국방부 유전자 감식센터에 기밀 직인이 찍힌 A사 용지 한 장을 집어 그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못 믿겠죠? 직접 보세요. 이건 내가 시술 직후 군 의료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한 배아 DNA 검사 결과입니다. 당신과 두 아이의 DNA 일치 확률은 100%. 내 뱃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은 바로 당신들 진씨 집안의 혈통이란 말입니다. 진태풍은 허둥지둥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붉은 글씨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글자는 그의 인생에 내려진 판결문과도 같았습니다. 뒤늦은 후회 그리고 고통과 뒤섞인 희열이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밤낮으로 염원하던 귀한 아들, 천재의 핏줄을 이을 아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 문란한 여자의 배가 아닌 그가 애도 못 낳는 닭이라며 경멸했던 아내 이마윤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이혼 서류를 내밀고 가차없이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의 뱃속에 하유나. 진태풍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기어가 제 가운 자락을 잡으려 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저 천한 것한테 속았어. 하윤아, 제발 날 용서해줘. 우리 아이들, 내가 애들 아빠잖아. 내가 집에 데려갈게. 내가 다 보상할게. 내가 새 식구 평생 책임질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더러운 손을 피했습니다. 그를 극도의 연민이 담긴 눈으로 쳐다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보상? 너무 늦었어요, 진태풍 씨. 잊었나요? 3주 전 이혼 서류에 당신은 향후 내가 낳는 모든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부양 의무 및 모든 책임을 포기한다는 조항에 직접 서명했어요. 당신은 스스로 아버지가 될 권리를 내던진 겁니다. 이 두 아이는 태어나면 제 성을 따라 임씨가 될 거고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칸은 영원히 비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제 선고는 진태풍의 영혼을 완전히 박살내는 치명타였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타일 바닥에 머리를 밟고 절망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연신 내리쳤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현명하고 천재적인 아내, 가문을 이을 뛰어난 아이들, 창창한 미래. 하지만 그의 어리석음, 탐욕, 그리고 배신이 제 손으로 자신의 운명을 파멸시킨 것입니다. 진태풍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제 단호한 뒷모습에 끊겼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있는 그를 단 한순간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령으로서의 품위는 배신자의 뒤늦은 눈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를 안고 진료실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 앞에는 근엄한 얼굴의 병원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 총장님, 전문 진료 완료했습니다. 저는 거수경례를 하며 다시 부원장으로서의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유나비 환자는 34주 차에 조기 진통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산부인 과적 상황이나 심리적 불안정 요소가 있습니다. 응급 분만실로 이송하여 당직 의료진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건의합니다. 진태풍 소령건은 병원장님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은 실망과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대령은 걱정 말고 몸조리에만 신경 쓰도록. 아이들 건강이 최우선이야. 여기 일은 나와 헌병대가 처리하겠네. 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상관을 모욕한 장교를 군법이 가만두지 않을 걸세. 그는 진태풍을 제압하고 있던 두 헌병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진태풍 소령을 당직 사령실로 연행해 사건 경위서 작성하고 계급장과 군인 신분증을 임시 압수한 뒤 즉시 소속 부대 지휘부에 보고해서 신병을 인계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두 헌병이 진태풍의 양팔을 붙들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소령은 이제 넋 나간 시체와 같았습니다. 그의 멍한 눈은 제가 VIP 병동 복도를 따라 유유히 걸어가는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고 제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은 막혀 절망적인 신음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수십 개의 경멸 어린 시선 속을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정모와 함께 군인으로서의 그의 명예는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진태풍이 당직 사령실에 감금되어 부대의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수도병원에서의 추문은 전화선을 타고 진씨 집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개 소파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다음 달 태풍이가 중령으로 진급하면 잔치를 얼마나 크게 열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군인 명가의 영광과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귀한 손주가 곧 태어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르르릉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풍이니? 검사는 어떻게 됐어? 우리 나비는 괜찮고? 진태풍 소령 모친 박미숙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근엄하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당직 사령실입니다. 진태풍 소령이 현재 병원 내 소란 행위 및 상관 모욕 혐의로 임시 구금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족분께서는 병원으로 오셔서 응급 분만실에 있는 환자 유나비 씨를 인계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부채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멍해졌고 귀는 윙윙거렸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었나 본데 우리 아들은 소령이에요. 병원에 진료받으러 간 사람을 누가 감히 잡아가요? 어떤 상관이길래? 진 소령에게 모욕당한 분은 이 병원 전문 부원장이신 이마윤 대령입니다. 조속히 오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말을 마치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뚜뚜 소리가 시어머니의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마윤 대령, 전문 부원장.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휘둥그레졌고 가슴은 산소가 부족한 듯 거칠게 들썩였습니다. 3주 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던 이마윤이라는 이름이 뜨거운 물벼락처럼 그녀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탕약을 엎어버리고 가짜 검사지를 던지며 모욕했던 그 시골뜨기 며느리가 어떻게 대령이 되었을까? 어떻게 아들의 상관이 되었을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낚아채 골목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극도의 공황 상태로 수도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 분만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손주를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광경이 아닌 삭막하고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유나비는 응급실 구석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두 손에는 진태풍과 몸싸움을 하다 생긴 상처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나비야, 태풍이는 어디 있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는 달려들어 유나비의 어깨를 잡고 다그쳤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유나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절망에 찬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 끝났어요. 하윤 언니가 다 알았어요. 언니가 여기 대령으로 있었어요. 방금 초음파로 모든 걸 다 밝혀냈어요. 뭘 밝혀내? 똑바로 말해봐. 시어머니는 초조하게 소리쳤습니다. 유나비는 시어머니의 눈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뱃속 아이요. 태풍 오빠 아이 아니에요. 어머님, 벌써 34주고 곧 태어날 애였어요. 태풍 오빠는
1년 전부터 불임이었대요. 방금 하윤 언니가 국방부 원본 진료 기록을 보여줬어요. 오빠는 이제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두 번째 운명의 일격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평생 체면과 욕심만 알고 살아온 시어머니가 감당하기에는 벅찼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을 천천히 희번덕거렸습니다. 유나비의 말은 망치처럼 그녀의 가슴을 연달아 내리쳤습니다. 아들은 불임, 애지중지하던 귀한 손주는 남의 자식, 아들의 경력은 소란죄로 끝장날 위기, 그녀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 군인 명가의 영광과 환상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머리끝까지 뻗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한쪽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육중한 몸이 병원 바닥으로 쿵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을 물었고 두 눈은 하얀 천장을 향해 휘둥그레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님 좀 살려주세요. 유나비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당직 의료진의 다급한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급성 뇌졸중으로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동시에 병원 정문으로 진태풍의 소속 부대 지휘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냉정한 표정의 헌병들이 차에서 내려 그가 감금된 당직 사령실로 향했습니다. 진씨 집안의 배신과 어리석음에 대한 심판의 톱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히고 문 위에 붉은 등이 켜져 복도에 길고 숨 막히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밖에서는 유나비가 차가운 철제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생리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배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밀려오는 진통을 참으려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세상의 부러움을 안겨주었던 비싼 시폰 인부복은 이제 땀에 젖고 구겨진 채 더러웠습니다. 그녀는 소독약 냄새와 밖에서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찬 공간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까만 해도 소령 사모님이라는 이름에 기가 죽어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역겨운 쓰레기 보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명문가에 들어가기 위해 그녀가 공들여 설계한 덫은 결국 그녀의 목을 가장 먼저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 지휘부 건물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 규칙적이고 단호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팔에 붉은 완장을 찬 두 명의 헌병이 진태풍을 연행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각 잡힌 소령 정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겉옷은 벗겨지고 올리브색 셔츠만 입은 채였습니다. 깃은 풀어헤쳐지고 두 어깨는 썩은 나뭇가지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가 10년간의 군 생활과 상사에게 바친 뇌물로 얻어낸 소령 계급장은 이제 헌병의 플라스틱 쟁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넉나간 시체처럼 걸었습니다. 그의 멍한 눈은 VIP 병동 입구에서 대기 중인 검은색 군용 세단으로 향하는 제 하얀 가운 자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국방의학연구소 지휘관과 보좌관들이 직접 우산을 받쳐들고 그녀가 차에 오르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절대적인 존경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인재이자 그 인생에서 유일하고 마지막인 쌍둥이 핏줄을 품은 어머니를 향한 경애였습니다. 그는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한때 저 여자를 가졌었습니다. 저 어깨를 감싸 안고 동료들의 부러움 속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그의 어리석음, 탐욕, 그리고 비열한 자존심이 제 손으로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가 남은 평생 감히 올려다볼 자격조차 없는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하시죠, 진태풍 씨. 헌병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가혹한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묵묵히 부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군대의 가장 엄격한 징계 심판을 마주할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틀 후 X부대 지휘부 사무실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무겁고 엄숙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진태풍은 징계위원회실 중앙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3명의 징계위원이 냉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철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원장 직인이 찍힌 수도병원 소란행위 경위서, 다른 하나는 군수사령부에서 이관된 고안조직괴사 원본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임하윤이 제출한 군인 건강기록 위조 행위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였습니다. 징계위원장인 대령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진태풍의 귀에는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패인 같은 부하를 쳐다보며 깊은 실망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태풍 소령, 자네 집안이 3대째 군인 명가라는 사실을 아는가? 자네 부친께서는 생전에 청렴하기로 소문난 중령이셨어. 자네는 조직이 키워낸 인재야. 30 초반에 소령까지 달았지. 그런데 군인의 명예를, 조직을 이런 식으로 대하나? 진태풍은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은 뼈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자네가 임하윤 대령과 혼인관계 중에 외도를 한 것은 군인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다. 대령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네가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군인 건강기록을 위조했다는 점이야. 1년 전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본 기록에는 명백히 기능저하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사설 병원을 통해 진단서를 조작하여 남의 아이를 정당화하고 조직을 기만하려 했다. 이는 군 의료 체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진태풍이 고개를 들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 위원장님. 조산 진단서와 태아주수 조작은 윤아비가 단독으로 사설병원과 공모한 일입니다. 저는 철저히 속았습니다. 저는 부대 기록을 위조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속았나? 아니면 대를 이어야 한다는 자네의 체면 때문에 눈을 감았나? 대령이 책상을 내리치자 진태풍이 움찔했습니다. 지휘관이라는 자가 여자 하나의 거짓말에 몇 달 동안이나 속아 넘어가? 소령이라는 계급장을 내세워 군 병원에서 남의 아이를 위해 특혜를 요구하고 상관인 전문 부원장까지 모욕해? 임하윤 대령이 국바라고 이어 야학인재로 특별 관리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아는가? 진태풍은 침묵했습니다. 모든 변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중령 진급의 꿈을 제 손으로 묻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군인 복무 규율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 상부에 재가를 요청하였다. 대령은 검은 테두리의 결정문을 들고 일어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진태풍 소령을 금일부로 불명예 전역, 강등 및 군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한다. 모든 계급장과 군인 신분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건을 군 검찰로 이송한다. 결정문 낭독이 끝나자 마치 망치가 그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불명예 전역, 강등, 연금 박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위풍당당했던 소령에서 이제 그는 빈털터리 범죄자가 되어 치욕 속에서 군대에서 쫓겨났습니다. 진태풍의 심판이 집행되는 동안 병원의 윤아비도 인생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그녀는 유일한 버팀목을 잃었습니다.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34주 조산의 진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윤아비의 비명과 신음이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고통의 침대 시트를 쥐어뜯으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당직 의료진의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의학적 절차에 따라 의무를 다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의 눈빛이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힘주세요. 지금 아픈 건 남 속일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 젊은 간호사가 기구를 준비하며 비아냥거리듯 중얼거렸습니다. 여자가 임신 3개월 넘은 애를 가지고 군인한테 덮어씌우려고 하다니 인과응보네요. 윤아비는 가슴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지만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4주의 1.8K리그의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보랏빛의 쭈글쭈글한 피부를 하고 있었고 즉시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습니다. 유나비는 눈을 떠 자신의 가련한 아이가 담긴 이동식 침대가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텅 비고 차가웠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도 없고 진씨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진태풍이 몰락한 지금 그녀 자신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속임수의 씁쓸한 대가를 맛보았습니다. 중환자실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삑삑 소리가 무섭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얀 시트가 씌워진 침대에 누워 온몸의 링거와 호흡기를 연결한 채였습니다. 급성 뇌졸중은 그녀의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을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왼쪽 얼굴과 입가가 아래로 처져 일그러졌고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천장을 향해 있었고 가끔 오른쪽 검지만이 허공을 잡으려는 듯 움찔거렸습니다. 중환자실 유리문 밖 유나비는 조산의 후유증으로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한 손으로 쑤시는 허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원무과에서 받은 병원비 청구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고 비싼 염색 머리는 떡져 있었습니다. 미숙아는 여전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었고 매일 막대한 치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박미숙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원무과 직원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1차 진료비 납부 기한이 오늘 아침으로 마감됐습니다. 중환자실 치료비, 약값, 기계 사용료까지 현재 3천만 원 가까이 미납되었습니다. 즉시 추가 수납하셔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유나비는 그 액수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녀는 청구서를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 이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부대에 일이 있어서 아직 돈을 못 보내줬어요. 저도 막 출산해서 이렇게 큰 돈은 없는데 원무과 직원은 지겹다는 듯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규정대로 처리합니다. 24시간 내 미납 시 약품 처방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환자분 상태가 기다려주지 않을 텐데요. 알아서 처리하세요. 유나비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녀의 통장은 소령 사모님 행세를 하며 사들인 명품들로 이미 바닥났고 진태풍의 저축은 허황된 중령 진급로비 자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클럽 남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안내 음성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번호를 바꾸고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나비는 구명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나비 씨 맞지?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술집 소음과 함께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김 사장인데 네 애인이라는 놈이 일주일째 빚 갚는다고 하고 잠수 탔어. 우리가 걔가 살던 원룸 뒤져보니까 네가 1억 넘게 송금해준 내역이 있더군. 걔가 우리한테 진 빚이 3억이 넘어. 네가 걔 애까지 낳아줬다며? 똑똑하면 알아서 대신 갚아. 우리가 진씨 집안까지 찾아가서 시끄럽게 만들기 전에 말이야. 네 시댁 군대에서 꽤 높은 집안이라며? 아니에요. 전 그 사람이랑 상관없어요. 이 아이도 그 사람 아이 아니라고요. 유나비는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 벽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물이 초췌한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인과응보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고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명문가에 들어가기 위해 그녀가 설계했던 덫은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의 병원비까지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유나비가 후회의 진창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진태풍은 군 구치소 문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부대에서 돌려준
낡고 색 바랜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해진 청바지와 칙칙한 바람막이, 어깨에는 지휘관 서류 가방 대신 몇 벌의 옷가지가 든 허름한 천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불명예 전역당하고 군인 연금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10년간의 헌신, 비바람 속에서 뒹굴었던 훈련의 나날들이 검은 테두리에 징계 결정서 한 장으로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는 외곽도로에 보도를 걸었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바닥에 끌렸습니다. 붉은 번호판을 단 군용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경적 소리와 올리브색 군복을 입은 군인들의 모습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가 영원히 추방당한 낙원을 상기시켰습니다. 몇 시간을 정처 없이 헤매던 그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다시 국군 수도병원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병원 맞은편에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에 섰습니다. 깡마른 몸, 덥수룩한 수염, 구겨진 옷차림. 그는 위병소의 흰 선을 넘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처럼 거만하게 VIP 병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군인 신분증이 이제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오후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군용 번호판을 단 검은색 토요타 랜드크루저 한 대가 병원 지휘부 건물에서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위병소 앞에서 차가 속도를 줄이자 의무병들이 칼 같은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반쯤 열린 창문을 통해 진태풍은 이마윤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임산부용 쿠션에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마악 복잡한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최고 권위자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전문 서류 위에, 다른 한 손은 5개월 된 쌍둥이를 품은 배 위에 살며시 얹혀 있었습니다. 차량 양옆으로는 헌병대 오토바이 2대가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전략인재를 태운 차량을 위해 엄숙하게 길을 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서 있던 동료들과 간호사들은 모두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애가 가득했습니다. 이마유는 성공과 지성 그리고 권력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진태풍은 플라타너스 나무 뒤에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손톱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나무 껍질을 꽉 쥐었습니다. 뜨겁고 짠 눈물이 솟아나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구멍에 걸린 울음은 터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후광 속에서 빛나는 저 여자,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고 마지막 핏줄인 쌍둥이를 품은 저 어머니, 원래는 그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저 옆자리에 앉아 함께 아이들의 탄생을 기다리고 모범적인 군인 가족의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가 그의 어리석음, 탐욕, 그리고 비열한 남성적 자존심이 제 손으로 그녀를 내던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가 남은 평생 감히 올려다볼 자격조차 없는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군용 번호판을 단 랜드크루저가 사거리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붉은 석양 속에 희미한 배기가스만 남았습니다. 진태풍은 여전히 나무 옆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힘없이 늘어뜨려졌고 마른 눈물 자국이 초췌한 뺨 위로 칙칙한 얼룩을 남겼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차가운 노란빛을 아스팔트 위에 쏟아낼 때까지 그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핸드폰이 투박한 벨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진태풍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나비의 번호였습니다. 혐오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씁쓸한 호기심에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진창으로 끌어내린 여자가 지금 어떤 꼴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모래가 낀 듯 쉰 목소리였습니다. 태풍! 오빠! 어머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수화기 너머로 유나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병원의 소음과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뇌졸중으로 위독하셔. 의사 선생님이 반신불수 될 거래. 지금 당장 중환자실 입원비 내야 해. 나도 막 애 낳았고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매일 수백만 원씩 달래. 방금 문신한 깡패들이 전화해서 빚 갚으라고 협박했어. 집에 찾아오겠대. 오빠 제발 돈 좀 가지고 병원으로 와줘. 내가 빌게. 진태풍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조금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는 밤 올빼미 소리처럼 섬뜩했습니다. 돈? 네가 감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진태풍은 이를 갈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수화기를 씹어 삼킬 듯 내뱉었습니다. 내가 방금 군 구치소에서 나온 거 알아? 나 불명예 전역당했어. 군대에서 쫓겨났다고. 너랑 우리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그 중령 계급장, 내 34주 된 남의 자식 뱃속에 처박혀서 썩어버렸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는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백수, 주머니에 1,000원 한 장 없는 거지 새끼라고. 수화기 너머의 윤아비는 숨이 막혔습니다. 울음이 먹고 극도의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뭐라고? 오빠 불명예 전역당했다고? 그럼 우리 집은? 오빠 월급이랑 군인연금은? 다 날아갔어. 몽땅. 진태풍은 보도 한가운데서 소리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모아둔 돈은 전부 네 허황된 꿈이랑 명품 옷 사주는데 다 썼어. 곧 부대에서 군인 아파트도 회수할 거야. 네 남의 자식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 진태풍은 매정하게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분리한 뒤 핸드폰을 도로에 던져버렸습니다. 지나가던 트럭 바퀴에 깔린 핸드폰은 검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좁은 골목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비극을 함께 만든 두 여자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채 다음날 아침 외곽 노동자 밀집 지역의 좁고 축축한 원룸, 진태풍이 남은 몇 푼의 돈으로 하룻밤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그는 곰팡이 핀 벽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굶주림과 치욕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태풍은 군 검찰이나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은 경찰도 조폭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의 부관으로 일했던 최중이었습니다. 최중이는 사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군용 더플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태풍이 부대 사무실에 두고 온 가방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령, 아니, 진태풍 씨. 최중희는 머뭇거리며 호칭을 바꿨습니다. 군인 습관대로 거수경례를 하려다 이내 손을 내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대에서 진태풍 씨 개인 서류를 민간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지휘관님께서 사무실에 남은 개인 물품들을 챙겨서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헌병대 동기들한테 수소문해서 여기 계신 걸 알았습니다. 진태풍은 군용 가방을 보았습니다. 훈련장에서의 영광스러웠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문을 활짝 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와, 최중희. 아직도 나 같은 놈을 생각해주는 건 자네뿐이구만. 최중희는 방 안으로 들어와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 가방을 놓았습니다. 그는 초라한 방 안을 둘러본 뒤 한때 부대를 호령했던 지휘관의 덥수룩하고 폐인 같은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태풍 씨, 당신과 이마윤 대령님, 잃은 부대원들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최중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군수사령부에서 우리 부대로 사람이 와서 진단서 위조 고발건에 대해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정치부 선배들 말로는 사실 임 대령님은 2달 전에 이미 가족정보 비공개 신청과 부서 이동을 요청하셨답니다. 대령님은 당신이 밖에서 벌이는 모든 일, 윤아비 씨가 진단서를 조작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셨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연구를 완성해서 대령 계급장을 따내신 겁니다. 진태풍은 임하윤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썩은 나무 책상 모서리를 꽉 쥐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대단해. 나를 전 군대 앞에서 꼭두각시 광대로 만들어버렸어. 내가 멍청했지.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경력까지 제 손으로 남에게 갖다 바쳤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최중희는 진태풍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젊은 군인의 눈에는 가감없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 대령님이 당신을 광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윤아비 씨를 집에 들여 스스로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임 대령님이 특별 진급했을 때 우리 대대원들이 얼마나 존경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녀가 사람을 살리는 혈청을 개발해서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강인해서 존경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하고 시어머니의 온갖 모욕과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오명을 홀로 견뎌내셨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지위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셨죠. 임 대령님은 당신에게 너무나도 자비롭게 대처하신 겁니다. 최중희는 일어서서 가방 지퍼를 열고 낡은 갈색 가죽 커버에 일기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진태풍이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3년 전 찍은 진태풍과 이마윤의 작은 웨딩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징계는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관할 주민센터에 출두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관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최중희는 몸을 돌려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단호한 발소리는 골목시장의 소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태풍은 어두운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웨딩 사진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진 속 이마윤은 소박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갓소령이 된 젊고 오만한 그의 곁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했고 그의 잠자리와 식사를 밤새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떠나간 사람의 증오가 아니었다. 그들이 자신을 지나쳐 아무렇지 않게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자신을 더러운 과거의 진창 속에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진태풍이 어두운 원룸에서 치욕을 곱씹고 있는 동안 진씨 집안의 낡은 2층 집에서는 또 다른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진태풍에게 버림받은 윤아비는 미수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갓 태어난 2kg에도 안 되는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녀는 진태풍이 징계를 받았더라도 이 집은 여전히 가족의 재산이니 숨을 곳은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골목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검은 옷을 입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 2명이 철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 남자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과 커다란 쇠사슬이 들려 있었다. 당신이 진태풍 새마누라 윤아비 맞지? 문신을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 품에서 빽빽 울고 있는 아기를 훑었다. 네, 옛날 애인놈이 일주일째 잠수 탔는데 도망치기 전에 네 시어머니를 꼬드겨서 이 집문서를 담보로 우리한테 3억을 빌려갔어. 이제 그놈은 사라졌고 시어머니는 쓰러졌고 남편은 군대에서 쫓겨나 갚을 능력이 없지. 계약서대로 오늘부터 이 집은 우리 회사 소유다. 금융회사의 붉은 직인이 찍힌 압류 딱지가 자물쇠 위에 붙었다. 쇠사슬이 철커덩 소리를 내며 감겼다. 윤아비는 보도블록 구석에 주저앉았다. 품에 안긴 아기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빽빽 울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사채업자들이 2층에서 던져버린 낡은 옷가지와 기저귀가 담긴 자루 2개가 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었다. 텅 빈 눈으로 굳게 닫힌 철문을 쳐다보았다. 3개월 전 그녀가 소령 사모님으로서 거만하게 이마윤을 짓밟으며 들어섰던 바로 그 문이었다. 그녀가 공들여 설계한 추악한 덫은 결국 옛 애인이 시어머니를 속여 집문서를 담보로 잡히게 하는 길을 열어주어 하룻밤 사이에 온 가족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었다. 초여름의 비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흙냄새가 차갑게 피어올랐다. 윤아비는 덜덜 떨며 해진 옷으로 익힐그리도 안 되는 미숙가의 몸을 감쌌다. 늦게나마 모성애가 치욕 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녀는 깨달았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빼앗았던 화려한 명예는 이제 사채업자들의 빚더미와 노숙자라는
잔인한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을. 동시에 시내의 한 재활병원, 약초 냄새와 낡은 기저귀, 소변 냄새가 진동하는 다인실. 시어머니는 구석에 녹슨 철제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몸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팔다리 근육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오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한쪽 눈은 멍하니 곰팡이 핀 천장을 향해 있었고 일그러진 입가에서는 침이 흘러해진 환자복 깃을 적셨다. 한때 비단옷과 금붙이로 치장하고 이마윤에게 애도 못 낳는 년이라며 손가락질하던 거만한 여자는 이제 완전한 폐인이 되었다. 가장 잔인한 것은 그녀의 곁에 돌봐줄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진태풍은 군대에서 쫓겨난 후 자취를 감췄다. 유나비는 미숙아와 사채 빚에 쫓겨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의 땀을 닦아주거나 묽은 죽 한 숟갈 떠먹여주지 않았다. 자, 돌아 누우세요. 기저귀 갈게. 가족들은 뭐하는 인간들이야. 노인네를 여기다 버려두고 일주일 내내 코빼기도 안 비치네. 당직 간호조무사가 악취에 코를 찡그리며 들어왔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몸을 거칠게 뒤집으며 옆 동료에게 투덜거렸다. 듣자 하니 옛날에 아들은 잘나가는 소령이었고 새며느리도 엄청 거만했다던데 이제 아들은 쫓겨나고 며느리는 빚 때문에 도망가서 노인네는 자선단체의 양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네. 덕을 안 쌓고 살면 이렇게 벌받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 들었다. 얇은 이불 아래 가슴이 거칠게 들썩였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다. 옛날처럼 삿대질하고 싶었다. 하지만 일그러진 목구멍에서는 하는 절망적인 신음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분노와 치욕, 그리고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멍한 눈에서 흘러나와 누렇게 변색된 베개를 적셨다. 절망 속에서 이마윤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며느리로 있던 3년, 그녀가 아플 때마다 밤새 약을 다리고 부드럽게 발을 주무르며 불평 한마디 없이 식사와 잠자리를 챙겨주었던 것은 바로 이마윤이었다. 진씨 집안의 유일한 혈통인 천재 쌍둥이는 이마윤의 뱃속에 있는데 자신은 여기서 세상의 손가락질과 버려진 가짜 손주의 뒷감당을 하며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유나비의 창백한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여전히 길바닥의 자루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빗속을 뚫고 한 남자가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낡고색 바랜 바람막이, 흑투성이 운동화, 어깨에는 낡은 군용 더플백을 메고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은 한때 강직했던 네모난 얼굴을 10년은 늙어 보이게 했다. 텅 빈 눈에는 더 이상 지휘관의 기백이 없었다. 진태풍이었다. 그는 이틀간을 헤매다 남은 짐이라도 찾으려고 옛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압류 딱지와 길바닥에 주저앉은 문란한 여자였다. 유나비를 그를 보자 눈에 도끼 어린 희망이 번뜩였다. 그녀는 젖은 시멘트 바닥을 기어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빗소리 속에서 울부짖었다. 태풍 오빠, 사채업자들이 집을 뺏어갔어. 어머님을 속여서 보증서게 하고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았다고. 우리 좀 살려줘. 지낼 빵이라도 얻어줘. 오빠 아들, 이 아이가 추위와 배고픔에 울고 있잖아. 진태풍은 유나비와 그녀 품에 안긴 쭈글쭈글한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의 존재,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의 끓어오르는 치욕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았다. 이 아이 때문에, 대를 이어야 한다는 어리석은 집착 때문에 그는 이마윤과 자신의 진짜 쌍둥이 핏줄을 내던졌다. 그리고 군대에서 쫓겨나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 광기와 증오가 폭발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유나비의 어깨를 발로 찼다. 그녀는 무릉덩이에 낮아빠졌고 아이는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울음이 멎었다가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바뀌었다. 내년들 당장 꺼져. 나한테 들러붙지 마. 진태풍은 증오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내 아들은 무슨, 내 입으로 수도병원 진료실에서 무릎 꿇고 고백했잖아. 그 클럽놈 새끼라고. 너 때문에, 내 그남의 자식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었어. 경력, 명예, 조상, 대대로 물려온 집까지.
나는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너희를 먹여 살리라고? 가서 네 클럽 애인한테나 돈 달라고 해. 고통의 몸을 움츠린 유나비는 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진태풍, 이 비겁한 놈. 옛날엔 네가 아들 타령하면서 하윤 언니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나를 데려왔잖아. 이제 와서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네가 쫓겨나고 계급장 뺏긴 건 쌤통이야. 너희 진씨 집안대가 끊기는 건 인과응보라고. 두 배신자의 추악한 욕설이 빗속의 거리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멈춰서서 구경했고 이웃들은 경멸과 혐오의 눈빛으로 수군거렸다. 진태풍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낡은 가방끈을 고쳐 메고 빗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묵묵히 걸었다. 유나비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그는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다. 이 추악한 비극을 함께 만든 자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린 채 진씨 집안의 철문이 쇠사슬에 감긴 지 3주 후 도시에 시원한 소나기가 내렸다. 병원 지붕을 때리는 빗물은 여름의 무더위를 씻어냈지만 배신자들의 삶을 감싼 냉기는 씻어내지 못했다. 중환자실의 시어머니는 장기 입원 환자를 위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병원비는 바닥났고 유나비는 그날 밤 이후 사채업자들을 피해 자취를 감췄다. 미숙아는 어머니의 양육 능력 부재로 사회복지센터에 일시적 유기아동으로 인계되었다. 시어머니는 곰팡내 나는 병실의 내벽에 갇혀 홀로 누워 있었다. 왼쪽 몸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목구멍에서 나오던 절망적인 신음도 잦아들었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늙고 병들어 자선단체의 묽은죽 한 숟갈을 기다리는 신세. 세상의 냉대와 고독은 평생 돈과 체면만 알던 그녀의 자존심에 내려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동시에 국군 수도병원 VIP 산부인과 병동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오늘 아침은 이마윤 대령이 성공적인 출산 후 퇴원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 쌍둥이를 순산했다. 36주에 태어났음에도 두 아이 모두 2.5kg 넘었다. 최고의 의료진과 군 최고급 산후조리 덕분에 그녀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녀에게서는 지치고 초췌한 산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VIP 병동 입구로 나서는 이마유는 각 잡힌 군 간부용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 위에 대령 계급장이 비온 뒤 햇살에 반짝였다. 그녀의 얼굴은 빛났고 눈빛은 비바람을 이겨내고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된 여성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2명의 간호장교가 양옆에서 병원 로고가 수놓아진 연두색 군용 강보에 쌓인 작은 천사들을 안고 있었다. 입구에는 국방부 소속의 검은색 미쓰비시 파제로 군용 차량 3대가 시동을 걸고 대기 중이었다. 국방의학연구소 지휘관과 병원장님이 직접 나와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임대령, 순산을 축하하네. 병원장님은 존경심을 담아 그녀와 악수했다. 이 두 아이는 자네 가문의 보물이자 우리 군 의료계의 자랑일세. 부대에서 자네 세 식구를 위해 장교 숙소를 배정해 두었으니 규정대로 푹 쉬고 건강하게 복귀하게. 보고 총장님, 당위원회와 지휘부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마유는 거수경례를 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머니로서의 벅찬 감동이 묻어났다. 두 아이를 훌륭히 키워 훗날 선배들의 뒤를 이어 군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건너편 낡고 잎이 낀 플라타너스 나무 뒤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숨어 있었다. 진태풍이었다. 그는 해진 카키색 점퍼와 흑투성이, 청바지, 달아빠진 슬리퍼 차림이었다. 덥수룩한 수염이 초췌한 얼굴의 반을 가렸고 눈은 굶주림과 피로로 퀭했다. 그는 현재 외곽 농수산물 시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값싼 일당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그는 손톱에서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나무 껍질을 꽉 쥐고 있었다. 간호장교 품에 안긴 두간 나나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아이들이었다. 진씨 집안의 혈통, 불임인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고 마지막 핏줄이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품이 있었으며 위험 있는 군용 차량의 호의를 받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갈망했지만 제 손으로 박살 내버린 영광의 천국이었다. 진태풍은 이마윤이 차에 오르기 전 두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보았다. 햇살 아래 그녀의 환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는 눈부신 후광과도 같았다. 그녀는 더럽고 추악했던 과거의 결혼 생활이라는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녀의 세상에서 진태풍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했더라도 소나기에 씻겨 내려간 이름 없는 먼지에 불과했다. 하윤아, 아가들아. 그의 메마른 목구멍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한 걸음 내디디려 했다. 위병소의 흰 선을 넘어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떼는 순간 소총을 맨 두 명의 헌병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진태풍은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남루한 옷차림과 막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더러운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와 새 식구 사이에는 지위, 명예,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다. 남은 평생을 기억하고 무릎 꿇어도 결코 메울 수 없는 간극이었다. 차량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와 함께 이마윤의 영광과 행복, 그리고 미래를 싣고 병원 문을 빠져나갔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진태풍, 눈물과 땀이 뒤섞여 초췌한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나무의 머리를 밟고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배신과 어리석은 탐욕이 제 손으로 자신의 운명을 파멸시켰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인생에는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 없습니다. 오직 선택과 인과응보의 저울 위에서 치러야 할 대가만이 있을 뿐입니다. 3대에 걸친 군인 명가진씨 집안은 허황된 욕망 앞에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 때문에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진태풍과 그의 어머니는 배신의 길을 선택했고 오만함과 거짓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불명의 저녁, 가산탕진,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병상에서의 마비된 삶은 탐욕과 비열함이 조상 대대로 쌓아온 복마저 태워버린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타인의 눈물 위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자들은 결국 인생의 가장 더러운 진창 속에서 극도의 고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마윤은 무너진 결혼 생활에서 원망이나 시끄러운 복수극 대신 현명한 자의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지혜와 의지, 그리고 어머니의 강인함으로 스스로의 왕좌를 세웠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대령 계급장과 그녀의 성을 따른 두 아들은 여성이 온전히 자립하고 굳건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진정한 가치가 얼마나 빛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인생의 비바람은 당신 안의 후광을 더욱 눈부시게 만드는 촉매제일 뿐입니다. 과거는 군용 차량의 배기가스 뒤로 사라졌고 새 식구 앞에는 긍지와 평온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안온한 행복 채널의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청과 관심이 저희에게는 매일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주었거나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